있는데 이번에 제가 설명할 거는 그 중에서도 마켓 리스크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리스크를 측정하려면은 어떤 상품들이 어떤 원리로 가격이 측정이 되고 결정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연유에서 리스크와 함께 프라이싱에 대해서 이번 시간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영상님이 간단하게 리스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저는 약간 트레이딩 입장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리스크라고 하면은 트레이딩 입장에서는 다른 말로는 그릿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깊게 들어가지도 않고 그릿이 리스크의 또 다른 의미다, 아니면 또 다른 단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우선은 왜 리스크를 연구를 하고 알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험, 투자, 베팅할 수 있는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아니면 가이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요즘에 트럼프 된 이후로 불장이어서 다 같이 돈을 벌고 있는데 뭐 다 돈 들고 있으면 올라가는 거 이왕 올라갈 거 두 배, 세 배, 네 배 하면 좋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은 다 같이 올라가니까 좋은데 이게 갑자기 그 악재가 발생해가지고 반대 방향으로도 또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근데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막 레버리지 땡겼다가 잘못하면 순식간에 청산돼서 이거 갑자기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감당하는 범위에서 지금 현재 내 포지션이 형성이 되었는가 그거를 수치화시키면은 아무래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뭐 빨리 벗어나는 그런 방향으로서 좋은 수단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물론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물만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버리지를 땡기기 위해서 파생 상품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가격 구조가 조금 되게 복잡하게 돼요. 도대체 내가 돈을 벌어도 왜 돈을 이만큼 벌었는지가 이해가 안 갈 때가 발생을 해요. 근데 그럴 때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통해서 내가 뭐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언더라잉 에셋이 가격이 올라가서 내가 이런 돈을 벌었다. 아니면은 전체적인 가격의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그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 라는 조금 더 상세한 내 P&L 발생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 게 바로 그립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리스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 리스크라는 숫자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아내야 되냐? 그래서 리스크 같은 경우는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마켓 팩터가 변동했을 때 내가 들고 있는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한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가격이 어떤 연유로 결정이 되고 영향을 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부터 알아봐야 됩니다. 뭐 가격을 우리가 알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델을 가지면은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프라이싱 모델을 만들 때 모델 베이스 어프로치가 첫 번째로 존재합니다. 이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팩터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파생 상품의 가격에 기초하는 기초 자산의 가격 아니면은 전반적인 가격의 변동성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옵션을 봤을 때 내가 옵션이 만기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 등 여러 가지 기타 요인들이 한꺼번에 작용을 하면서 복잡한 작용 과정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가격 구조가 좀 비교적 단순하다 보면은 이 가격 구조를 수식어로 아름답게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같은 경우는 closed form 솔루션이 존재를 해서 명확하게 가격과 인풋과의 관계가 정의가 될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되게 우리가 얼핏 뭐 볼러티리티가 이만큼 변동을 하게 되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로 변동하겠다라는 그 대략적인 그 변동량에 대한 그 관계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편미분 방정식으로 정리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다면은 아름답게 클로즈 폼 솔루션을 저희가 유도할 수 있지만 이게 안 되는 케이스도 많거든요. 그럴 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더라이닝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여러 개 돌려요. 뭐 만 개, 10만 개, 100만 개 돌린 다음에 각각 시나리오에서 어, 우리가 가격을 결정하게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에서 나온 여러 가지 수만 개의 디스트리뷰션 가격들을 평균을 내요. 그러면 하나의
평균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통계학적으로는 되게 fair value에 매우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closed form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돌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격을 알게 되는 그런 구조를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의 모델 베이스 프라이싱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프라이싱도 가능합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 시장에 되게 엄청 큰 자산이 하나 있어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국채가 있거든요. 국채가 아마 모든 이자율이랑 채권 시장에서 기준이 되는 시장이다 보니까 실제 트레이딩 할 때는 국채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거기에서 얼마만큼의 추가적인 스프레드, 추가적인 수익률을 더하냐라는 식으로 가격들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제일 유명하다 보니까 다른 자잘한 밈코인이라든지 잡다한 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의 변화량에 연동되는 식으로 프라이싱을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상대적인 프라이싱 방법도 있다는 거를 또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다양한 분야를 건드리고 모델을 없이 설명하다 보니까 좀 되게 추상적인 면으로 설명을 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냥 바로 그때 물어보시면은 어, 모두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프라이싱을 할 수 있다라고 알아봤는데요. 프라이싱을 알아봤으면 이제는 실제적으로 리스크를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프라이싱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했잖아요. 하나는 closed form 솔루션 있을 때, 두 번째는 대략적인 관계만 알고 있을 때. 첫 번째 모델이 있다 그러면은 리스크를 구하는데 정말 쉬워져요. 왜냐면은 그 프라이싱 모델에 대해서 편미분을 때리면은 그게 바로 뭐 수학적으로 의미를 본다면 가격이 인풋이 순간적으로 변화했을 때 가격은 어느 정도의 변화를 보이는가를 수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리스크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수학적인 모델이 있다면 1번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적으로는 복잡한 상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1번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두 번째인 numerical approximation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돌려서 일단 첫 번째로 베이스가 되는 가치를 한번 도출합니다. 두 번째로는 시뮬레이션을 돌리기 전에 가격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수를 한번 살짝 변화를 줘요. 그게 1%가 됐든 0.1%든 보통 큰 수치 변화보다는 정말 작은 수치 변화를 줘서 새롭게 한번 다시 가격을 도출해냅니다. 그러면은 미분이 정의로 봤을 때는 정말 작은 양의 인풋이 바뀌었을 때 그 결과값이 얼마나 바뀌느냐를 그 수학적으로 극한으로 정의한 거기 때문에 수리학적으로 다시 약간 approximation 하게 된다면은 시뮬레이션으로도 비슷하게 이거를 정확하게는 하지만 얼추 비슷하게 도출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크게 보면은 어, 수리적인 접근 방법, 첫 번째는 모델을 이용한 방법,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리스크 도출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다음에 제일 쉬운 수식 하나 보게 될 텐데요. 아마 여러분 제일 쉬운 수식.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한번 이런 수식 봤을 거예요. 그 현금 현금 흐르는 할인율 막 이런 거 공부할 거거든요. 디스카운트 이제 채권이 제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제일 쉬운 상품이거든요. 왜냐면 픽스 인컴 말 그대로 앞으로 들어올 현금 흐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평가하는데 되게 직관적인 수식으로 이제 가격 모델이 결정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잘못되었지만 본드 프라이스 포뮬러가 있는데요. 여기 들어가 있는 인풋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첫 번째는 C, 쿠폰율. 내가 이 채권에 투자했을 때 몇 퍼센트 이자를 받느냐. 두 번째는 앞으로 발생한 현금률을 내가 현재 가치로 환산하려면은 할인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할인되는 이자율, 수익률 이게 뭔가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인풋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할인율이 높을수록 먼 미래에 있는 현금의 가치는 크게 떨어지니까 인버스 릴레이션십이 존재한다. 가 이제 어, 사족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그 수식을 다시 보게 되면은 현금 흐름을 할인한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R이 디스카운트 레이트라는데 도대체 이 R은 뭐를 써야 될까요? 내가
뭐 2년짜리 채권에 이자를 써야 되는지, 아니면 2년짜리 채권에 수익률을 써야 되는지, 10년짜리 써야 되는지. 이 R이라는 개념 자체는 교과서는 때가 주어진다. R은 뭐 3이라고 가정하고 써라 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주요 업무 중에 하나는 이 R 자체를 define 하는 게 저의 주요 업무고, 이게 리스크 매트릭에 정말 크게 사용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는 보통 SOFR swap curve라고 부르는데, SOFR은 Secure Overnight Financing Rate의 이제 약자라고. 맞는 것 같은데 헷갈립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하루 단위로 기업들이, 왜 이전에 이야기한 게 이제 펀딩 리퀴디티 리스크인 게 있었잖아요. 이 기업들이 현금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만약에 내수 중에 들고 있는 거는 국채랑 모기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시장에 가서 하루짜리로 팔고 잠깐 정말 작은 유례 이자율로 돈을 빌려오는 그런 리퍼처스 어그리먼트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시장에 발생했던, 하루 동안 발생했던 모든 리퍼 거래들의 그 미디언 값을 소퍼 레이스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담보를 통해서 돈이 빌려주고 갚는 형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통 이거를 리스크 프리 레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담보물 자체가 워낙 튼튼하고, 미국 국채랑, 가지고 있는 네, 아니면은 뭐 페니메이, 프레디맥에서 발행한 정말 우량한 모기지 담보물들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갚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는 돈을 다 받을 거다. 만약에 돈 안 갚더라도 이거 갖다 시장에 팔면은 워낙 유동성이 높으니까 내가 큰 손해 없이 돈을 다시 구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지. 소퍼는 그 담보물들의 전체의 평균 가격이에요. 평균 뭐 자산 대비 평균, 자산 비중을 포함한 평균 네, 이자율 같은 네, 거래량, 거래량 볼륨 웨이티드, 볼륨 웨이트. 네네, 네, 네, 거래량 웨이트. 네. 네. 미디언 에버리지 까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소퍼가, 에버리지라고 하면 맞지. 네, 근데 되게 복잡한 게 하나의 거래만을 하는 게 아니라 리포 자체도 트라이파티 리포도 있고, 네. 그 바이래터럴 리포도 있고, 다른 종류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총괄하다 보니까 정의를 파고들면 헷갈려요. 그냥 기업이 서로 무혐의로 이자를 하루 단위로 빌려주고 받았을 때 대충 이 정도의 1금리가 소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 페드 레포 레이트랑 다른 거예요. 페드 리퍼요? 페드 리퍼는 뭐죠? 페드가 네, 설정한 하루 안에 갚아야 하는. 네. 그러니까 그거 같은 그것보다 경우는 더 리스키할 것 같긴 해요. 방금 말씀하신 거 보면. 걔는 레이트 더 높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약간 사족이지만 시장에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금리가 있어요. 하나는 소퍼, 하나는 페드 펀드 레이트가 있거든요. 네, 페드 레이트. 페드 펀드는 신용을 담보로 큰 은행끼리 서로 돈을 빌려준 행위예요. 네, 같은. 그래서 다만 문제는 이때는 신용이기 때문에 담보물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시작했을 때는 아마 페드 펀드 레이트가 신용 대출이기 때문에 내가 집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 대출 원래 이자를 높잖아요. 못 갚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신용 대출의 다른 말인 페드 펀드 레이트가 소프보다 높았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은 페드 펀드는 그 FOMC가 정한 그 네. 바운더리 안에서 대충 이렇게 움직이는데, 네, 소프 같은 경우는 추렁추렁 이거 보통 높아요. 보통 높다. 네. 왜 높냐? 이게 트레저리 세틀먼트 하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거 역시 사족이지만 지금 year end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들이 뭘 하냐? 윈도우 드레싱 하는 거예요. 근데 회계가 아름답게 요건을 맞출 수 있게, 아까 왜 시카 이거 못 맞추면 어떻게 되잖아요. 그 조건 같은 걸 맞출 수 있게 이제 기업들이 다시 재무 구조도 바꾸고 그러면서 현금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연말이 되잖아요. 그러면 확 치솟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프 레이트가 뭐 지금 몇이었더라? 4.5, 4.8만, 뭐 5점이야 이러다가 갑자기 5.7, 5.8, 5.9까지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약간 소프는 정의를 하긴 힘들지만 시장의 수요랑 공급에 따라서 되게 많이 변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짧게 쉽게 넘어가면 그 연말에 항상 그런 시즈널티가 있으면 그거 아비트라지 할 수 있겠네요. 좋은 그럼 야, 돈 모으는데 돈벌 생각해야지. 지적인데 시장은 그걸 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거 자꾸만 너무 한번 복잡할 수 있는데 SOFR 퓨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2월 SOFR 퓨처 같은 경우는 앞으로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할 SOFR 레이트의 31일 평균 값을 이 정도 값이 될 거다라고 예측한 거에 대한 베팅을 하는 게 SOFR 퓨처거든요. 그때 이미 사람들은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에 대한 그 스파이크량을 이미 반영을 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선물 가격은 아닙니다. 네, 그냥 모두가 다 같은 정보를 생각하고 그치. 다 똑같이 내가 이거 어떻게 아비트라지 할 수 있나 모두 똑같이 생각해서 네. 근데 아까 R 그 쿠폰 나눌 때는 R 그 상수로 해서 계산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매일매일 변하는 값 아니에요, 소설?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상수? 그 이건 이제 illustrated을 위한 코스로 되게 쉽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R하고 이제 T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인 변수가 들어갑니다. 이제 R 같은 경우는 뭐 6개월 뒤에 있는 쿠폰을 할인할 때랑 1개월 뒤에 뭐 1년 뒤에 있을 쿠폰 할인할 때 그 값도 다르고 오늘의 6개월 뒤 쿠폰이랑 내일 또 생각하는 6개월 뒤 쿠폰이 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크게 보면은 두 개의 추가적인 시간 디멘션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것까지 다 쓰면 귀찮잖아요. 머리 아프죠. 네. 이게 클로즈 폼으로 이루어지는. 네, 맞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R, 계속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R을 구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태스크인데요. 이거는 깊게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우리의 목적은 선도 금리를 현재부터 50년 뒤까지 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소플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여러 상품들의 가격을 통해서 하나의 연속적인 선을 저희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1개월 뒤에 선물 금리는 이 정도일 거고 20년 뒤에 선물 금리는 이 정도일 거라는 식으로 연속적인 커브를 만들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그에 해당되는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솔퍼, 스와퍼의 다른 약간 풀어낸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하는 게 우리는 우선 소설 금리 커브를 어떤 식으로 만들지 안다, 그리고 만들었다라고 이제 가정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인즉슨 우리는 픽스드 인컴에 대한 캐시플로우를 시장의 금리 수준에 따라서 맞게 적절한 이자율로 죄송합니다. 적절한 수익률로 할인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베이스 시나리오의 채권 가격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쨌든 우리의 최종 목적은 리스크를 도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채권 가격의 주요 인풋인 금리를 변동을 해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소플 금리를 되게 연속적인 하나의 곡선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 곡선을 전체적으로 1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0001만큼 전체적으로 위로 올리든 아래로 낮추든 패러렐 무브먼트를 저희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금리 커브를 기준으로 또 새롭게 디스카운트 레이트들을 또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할인율이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새로운 가격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numerical approximate를 통해 가지고 시장 금리가 1 베이시스 포인트가 바뀌었을 때 이제 이거는 분모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가격이 얼만큼 변동하냐 이건 분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격의 변동량을 1 베이시스 포인트로 나눴을 경우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채권의 가격이 시장 금리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낸 델타의 정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시티비티. 네, 프라이스 센시티비티인데요. 언더라인 에셋에 따라서 얼마나 파생 가격이 변하는지에 대한 네, 네, 물론 예시는 파생까지 안 가고 현물 상품 채권 가장 기본적으로 채권. 네. 했지만 뭐 주식을 하든 옵션을 하든 이 원리 자체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계속 델타를 계속 계산해. 얼마나 자주 계산해, 델타를. 상품 종류에 따라 다른데 저가 취급한 상품 같은 경우는 linear rate라고 불러요. 왜 linear rate냐? 그 테일러 어프록시메이션 아시나요?
그 너무 어떤 하나의 나 교수님. 죄송합니다. 하나의 함수는 수많은 편미분의 조합으로 똑같이 점점 어려워. 교수님 변밀문가 뭐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가격 자체는 편미분의 조합을 통해서 다시 도출을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이론 중에 하나인데 그 모든 편미분의 값들이 동일한 정도로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 상품들 특히나 채권이나 뭐 금리 선물, 금리 선도, 금리 수합 같은 경우는 이 1차 미분값, 즉 델타에 대해서 정말 제일 큰 영향을 받고 나머지 부차적인 항들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만 매우 작은 양으로 네. 일차 미분한 것만 그냥 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linear rate 상품이라고 부릅니다. 그 델타를 얼마나 자주 내요? 하루에 한 번 합니다. 어, 왜냐, linear approximation은 그 델타 값에다가 그 시장 금리가 얼마나 변하냐라는 그 델타 값을 곱해주면은 대충 뭐 금리가 1, 2% 변했을 때 가격은 뭐 이 정도 비슷한 비례 직선으로 뭐라죠? linear하게 가격이 변동할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루에 매일 계속 델타 값을 또 구하고 또 하고 그러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시장에는 non-linear한 레이트 상품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swaption이라는 것도 네. 있고요. 수합에 대한 옵션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정말 예상 못한 별별 기괴한 상품들 많아요. 얘네 같은 경우는 그 페이오프 스트럭처가 리니어하지 않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델타가 변하면은 볼러틸리티도 변하고 막 서로 관계가 직관적이지 않고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델타라는 거를 계속 10분에 한 번씩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새로 계속적으로 약간 페라노이의 수준으로 내 리스크 상태가 얼마인지를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리프레시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파생 상품은 델타 변동성이 더 크지 않으니까 하루에 한 번은 충분하다. 네, 그렇습니다. 일차 변동성을 어, 1차 편미분이 델타고 2차 편미분이 감마입니다. 그건 다른 그건 그 변동 시장금리 변동성에 대한 델타의 변동성이 얼마냐가 감마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그냥 오늘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리뷰를 하시는 죄송합니다. 이런 거 같아. 1차 미분, 2차 미분, 3차 미분도 있는데. 그쵸. 별거 다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격이 측정이 되고 리스크를 도출하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실제로 현업에서 되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근데 약간 사설을 하자면은 사족을 또 하자면은 프라이싱이 꼭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까 저희가 말했잖아요. 시장이 가장 지배적이고 유동성인 상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스프레드를 더한 방식으로도 가격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2년짜리 현재 가장 최근에 발행된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4.3%라고 가정했을 때는 트레이더들은 어떤 식으로 가격을 코테이션 하면은 2년짜리 애플의 최근 발행한 회사채는 여기에 50%의 스프레드. 근데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애플은 어쨌든 사기업이니까 얘네가 정말 작은 확률이지만 얘네들도 크레딧 디폴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보정을 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익률을 더 부과를 해요. 그런 거를 이제 스프레드 형태로 이제 코테이션을 주게 되는데요. 이 말인즉슨 시장에 존재하는 다른 픽스드 인컴 애들은 국채의 수익률의 연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설로만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채의 수익률 기준으로 또 금리 커브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상품들을 국채의 금리 커브로 또 프라이싱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회사채에서 저 스프레드는 그 회사들 딱 봤을 때 분포가 어떻게 돼요? 막 보통 조금 많은 거에 많아요? 아니면 아예 거의 정규 분포예요? 많은 거에 많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레스큐에 아니면은 거의 정규 분포예요? 그 스프레드의 분포 말씀. 네. 스프레드 어떻게 정해요? 그때 약간 공통된 질문이고. 그거는 CVA 팀이라고 따로 또 있습니다. 크레딧 리스크 밸류에이션 팀이 있어서 걔네의 임무는 스프레드가 얼마야 되냐. 약간 신용카드 그 크레딧 리스크 밸런스 하는 거랑 비쌀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이 크레딧 리스크가 얼마나 되냐, 기업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사족이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크레딧 리스크가 존재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은행 같은 경우는 이걸 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아까 영성님이 전가를 하시는 방법 쓸 때 있잖아요. 그래서 크레딧 디폴트 수합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거래한 상대가 파산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꾸고 있는 돈에 대해서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크레딧 디폴트 수합이라는 걸 통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또 받을 수 있는 전가 상품도 또 있습니다. 이게 2009년 파산의 아주 원흉이었죠. 다시 이제 프라이싱으로 돌아가자면은 첫 번째는 스왑 커브 통한 프라이싱도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미국 국채 수익률을 통해서도 델타를 또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 넣어놓고 따로 상세하게 넘어가진 않을 텐데요. 마지막 마무리를 짓기 전에 셀사이드 은행, 저희 같은 투자 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느냐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요약하자면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자. 이게 바로 투자은행의 수익 모델이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는 뭐 애플의 현재 가격이 뭐 죄송한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00달러라고 이제 가정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100달러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은행 같은 경우는 뭐 95원에 사주고 105원에 팔았는 이 가격 스프레드, 비드에스크 스프레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은행은 똑같은 상품을 사고 팔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 사고 팔고 함을 이용해서 리스크를 해칭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해칭이라는 걸 배웠을 때 이해를 못했던 게 아니 리스크를 지어야 돈을 벌 수 있는데 도대체 이걸 왜 해칭하지? 이거 해칭하면 뭘로 돈 벌어? 라는 걸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은행 같은 경우는 리스크를 해지해서 내가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더라도 이미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형태로 수익을 락인 해가지고 왜 뭐더래요? 우퍼 워스트리트였네? 매튜 맥커너이가 이제 이거 설명하잖아요. 사고 팔고. 약간 시장이 굴러가면서 투자들은 내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거를 중개하고 실제로 팔고 살아주는 은행 같은 경우는 거기서 나온 비드에스크 스프레드 그리고 수수료로 계속 돈을 벌고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돈을 벌고 있고요. 저희는 시카에서 이런 거 통해서 계속적인 감시를 받기 때문에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저희가 금리 선물 포지션이 트레이딩 북 안에 대충 그냥 10만 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솔직히 워낙 다양한 조건에 여러 가지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머릿속으로 추적할 수 없어서 저희가 설명했던 그 델타 리스크를 수치화해서 만약에 뭐 내년 FOMC에서 이만큼 하나면 뭐 25 베이시스 포인트가 떨어진다. 그럼 우리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가격이 요 정도 변하겠다라는 걸 다 수치해서 모두가 기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적어도 장부상으로는 합리적인 리스크를 관리하고 돈 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